재산과 소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냐. 자, 안녕하십니까. 사람이 잘 사는 방법, 돈과 마음을 연구하는 행센의 오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돈과 마음에 대한 얘기 중에 또 우리가 좋아하는 얘기, 돈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돈 중에서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은퇴하신 분들은 지역가입자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장가입자였다가 지역가입자가 되시면서 건보료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 희소식이 될 수 있는 좋은 꿀팁을 좀 전달 드리려고 하고요. 지역가입자분들이 피부양자가 되는 방법을 말씀드릴 거고, 이게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방법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을 알고 계시고 본인 상황에 맞춰서 좀 뭔가 이렇게 잘 활용한다면 어떤 분들께는 정말 살림살이 주머니 사정이 넉넉해지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오늘의 포인트는 바로 이 합산소득의 기준입니다. 이 합산소득의 기준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왜 우리가 그 재테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절세이지 않습니까? 근데 절세를 하려고 해도 그 세금의 구조와 그 세금이 매겨지는 기준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절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세 전에 세금 공부가 있는 거죠. 근데 건보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보료의 기준을 알고 있으면 건보료를 줄일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건보료 줄이기 전에 건보료에 대한 기준 공부가 먼저다. 오늘 그 공부 중에서 일부분이지만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 핵심 꿀팁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이렇게 세 가지의 신분이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분들께서 보험료 부담을 줄이시려면 이렇게 직장 가입자가 되시거나 다시 또는 뭔가 피부양자가 되시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건 이 피부양자에 대한 부분 요거를 좀 말씀드릴 거고요. 근데 피부양자라는 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나라에서 정해놓은 일정 규모의 재산과 소득을 충족할 때 피부양자 자격을 얻어서 보험료 부담을 덜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기준이 뭐냐? 가장 크게 여러분 일단은 두 가지만 머릿속에 딱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5.4 2천만 원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피부양자 인정 요건은 재산과 소득을 보는데 재산은 과표 기준으로 5.4억 이하이면서 연소득은 합산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면 되거든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할 때 우리는 이제 자녀나 뭐 이렇게 가족 구성원이 피부양자로 들어가서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험료를 줄이려면 이 재산과표나 연소득의 부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재산을 줄이거나 소득을 줄이라는 얘기냐? 그렇게 줄여서 피부양자가 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라고 생각이 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소득 줄이고 재산 줄여서 피부양자 되는 게 좋은 거다, 꿀팁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겠죠. 네. 재산과 소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여기에서 우리가 재산은 어찌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 소득은요, 기준을 알고 계시면요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생깁니다. 그럼 어떤 기준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냐? 되게 기준이 많거든요. 그 중에서 딱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만 오늘 말씀드릴 거니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지만 알고 있으면 삶에서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일단 바로 사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낙원보 씨라는 은퇴 이후에 지역가입자가 되신 어른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의 재산과 소득의 현황을 봤더니 재산은 과표기준 5억 원이고 소득은 연에 2,100만 원 합산소득이 있습니다. 보니까 재산으로는 실거주하는 아파트가 4억 원짜리가 있고요. 임대 놓은 아파트가 1억 원짜리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건 아시죠? 이 재산에서 5억은 시세가 아니고요. 재산 과표라는 거는 기준시가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를 곱해준 게 재산 과표가 되는 겁니다. 건강보험에서는 시세가 아닙니다. 만약에 재산이 5억이다 그러면 지역에 따라 뭐 아파트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러프하게 재산 과표가 5억이야 그러면 시세로는 10억 정도 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소득은 다 합친 거죠. 임대소득 600만 원 있고 공적연금 1200만 원이 있고,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사적연금은 건강보험에서는 소득으로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금 다 공적연금입니다. 국민연금 같은 거죠. 공적연금 1,200만 원에 이자 소득이 300만 원, 요거 다 합치니까 2,10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요런 상태라면 피부양자가 되어서 건보료를 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까 우리가 기준 뭐라 그랬었죠? 기준은 재산가표는 5.45억 이하이면서 연소득은 2천만 원 이하이면 된다. 요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재산은 과표이 들어오네요. 5.4억 이하면 되는데 5억이니까 재산가표는 충족이 됐네요. 오케이. 자, 소득을 한번 볼까? 소득이 안 되는구나. 소득은 2천만 원까지인데 2,100만 원, 그래서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 소득을 줄여야지만 피부양자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기 십상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 보시면 임대연금 이자 소득이 있는데 이 이자 소득은요, 건강보험에서 300만 원은 소득으로 아예 보지를 않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건강보험에서 이자 소득을 합산하는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냐면 1,000만 원 초과 시에는 합산 소득에 반영을 하는데 1,000만 원까지는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말이냐면 어떤 분이 연금 소득이 1,200만 원이 있고요, 금융 소득이 1,200만 원이 있습니다. 이자 소득이. 그러면 두 개 합치면 얼마예요? 2,400만 원이죠. 네, 너무나 간단한 거죠. 더하기니까. 근데 연금 소득이 똑같이 1,200이 있는데 금융 소득이, 이자 소득이 1,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합산 소득이 얼마다? 1,200. 요거는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금융소득은 1,000만 원보다 적게 있으면 건강보험에서 합산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 그 첫 번째 기준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이분은 재산이 5억이고 소득이 지금 2,100만 원이 실제로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건 2,100만 원입니다. 근데 이자는 1,000만 원 미만이니까 합산소득이 반영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 연금이랑 이자만 두 개 합쳐야 돼요. 그럼 얼마냐? 연소득은 1,8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아까 제가 질문 드렸을 때 5억과 2,100만 원 피부양자가 될까요? 요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었던 거예요. 제대로 질문을 드리려면 재산가표가 5억이고 연소득이 1,800만 원입니다. 피부양자가 될까요? 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게 올바른 질문인 거죠. 이해되시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이 나건보 씨는 지금 재산이 5억이고요. 연소득은 얼마다? 1,800만 원입니다. 그러면 피부양자가 돼서 건보료를 안 낼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다시 드려본다면 여러분께서는 뭐라고 답변을 하실까요? 아니, 피부양자 되는 거 아니야? 재산가표 5.4억에 연소득 2천만 원 이하인데 지금 이 사람은 재산가표 5억에 연소득이 1,800만 원이라며, 그러면 당연히 피부양자가 돼서 건보료 안 내겠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은 건강보험료를 냅니다. 얼마를 내냐면 월에 26만 원씩이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왜 그런 거냐면 또 한 가지 기준을 지금 말씀드릴 건데, 재산은 피부양자 인정 가능 기준에 충족이 돼요. 근데 이분이 피부양자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임대소득 때문에 그래요. 임대소득은 이분이 지금 600만 원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여기 임대소득이. 건강보험에서는 임대소득이 단 1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가 안 됩니다. 쉽게 말해 이런 거죠. 아니, 월세 받는 사람이 무슨 피부양자야, 이런 거예요. 월세 받을 정도면 부자 아니야? 피부양자 안 되지. 요 기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임대소득이 있기 때문에 피부양자가 안 되고 월에 26만 원의 건보료를 납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죠. 임대소득이 없어야 된다 기준인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 나 아는 사람은 월세 따박따박 받고 있는데 그 사람은 피부양자고 건보료 안 내더라. 너는 왜 임대소득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거냐? 라고 또 반문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거든요. 되게 올바른 질문이십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월세 받으면서도 건보료를 안 내시는 분이 있어요. 있으니까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월세 받으면서도 건보료를 안 내느냐? 그 기준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자, 어떤 기준이 있냐면 이런 겁니다. 건강보험에서 임대소득은요, 공제되는 부분이 꽤나 커요. 계산식은 이렇게 됩니다. 건강보험에서 보는 임대소득은 월세에서 필요경비 50%를 일단 공제를 해주고요. 50% 공제한 다음에 200만 원을 또 추가로 빼줍니다. 그게 건강보험에서 보는 임대소득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분이 연간 400만 원의 월세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필요경비를 좀 빼줘야겠죠? 그게 얼마다? 200만 원을 필요경비로 빼주는 거예요. 그럼 400에서 200만 원 빼니까 200만 원 남아 있는데 거기에서 또 200만 원 또 그냥 빼주는 공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또 200이 빠져. 그러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0원이 되는 거죠. 실제로 내 통장에는 월세가 연에 400만 원이 들어오지만 공제되는 게 있다 보니까 건강보험에서 보는 임대소득은 0원으로 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월세를 받을 때 월 33만 원까지만 월세를 받으시는 분들은 연 400이 안 넘기 때문에 피부양자 인정 요건에 부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근데 아까 이분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임대소득이 600만 원이 있었잖아요. 그럼 똑같이 한번 해보면 600에서 50%는 필요경비를 공제를 해주겠죠. 그러면 300만 원 남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또 기본적으로 빼주는 게 200만 원이 있거든요. 200만 원 빼주면 얼마 남는 거예요? 100만 원 남는 거죠. 그러면 이분은 임대소득이 실제로는 600만 원이 주머니 속으로 들어오지만 건강보험에서 보는 임대소득은 100만 원이다 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러니까 피부양자가 되려면 임대소득이 단 1원도 없어야 되는데 이분은 이미 임대소득이 100만 원이 있는 걸로 보여지는 거죠. 건강보험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피부양자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건보 씨께서 재산과 소득을 유지하면서 건보료 안 내는 방법은 뭐냐? 간단한 거지. 이제 여러분 기준을 듣고 나니까 이렇게 하면 가능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드시는 게 있을 겁니다. 뭐냐, 임대소득을 낮추는 거예요. 얼마까지? 아예 없애시자는 게 아니고 얼마까지 낮춘다? 최대 400만 원까지는 낮추자라는 거예요. 월세를 낮추게 되면은 보통은 보증금을 더 받죠. 여기서 보면 지금 월세가 50만 원 받으시는데 보증금 1000만 원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월세를 줄이게 되면 보증금은 보통 어떻게 돼요? 올라가게 되겠죠. 그럼 그 보증금 받은 목돈을 가지고 뭘 만든다? 이자 소득을 만든다 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됩니다. 똑같이 하는 건데 바뀌는 건 제가 빨간 색깔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거거든요. 원래는 1000에 50만 원짜리 월세 계약을 했던 분이었다면 이거를 보증금을 4천으로 올리고 월세를 30만 원으로 줄이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대 수입은 360만 원으로 낮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다 공제하고 나면 사실상 임대소득이 없는 것으로 건강보험에서는 간주가 됩니다. 그리고 이 1000만 원이던 보증금은 1000에 50에서 1000만 원이었는데 이제 4000에 30으로 바꾸니까 목돈이 얼마가 생긴 거예요? 3천만 원이라는 목돈이 생긴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3천만 원을 가만두는 게 아니고 운용을 하게 되겠죠. 이제 제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GPL 채권을 운용하는 사람이니까 제 기준으로 본다면 3천만 원이면은 GPL 채권 이자가 연에 8%거든요. 이자가 매월 들어가고 그러면 38에 24, 240만 원의 이자 수입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이자 수입이 300만 원 있었기 때문에 240만 원 이자 수입을 추가하게 되면 이자 수입이 54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 한번 볼게요. 이때도 2100만 원이었어, 실제 소득이. 그쵸? 근데 이때는 피부양자가 안 됐어요. 근데 이때도 합산 소득, 실제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소득은 2100만 원 동일합니다. 근데 바뀌었죠. 뭐가 바뀌었냐? 임대 수입이 좀 낮아졌고 그리고 이자 수입이 좀 올라가는 거죠. 그게 아래 보이는 요겁니다. 360이 됐고 540이 된 거죠. 그러면 현금 흐름표가 어떻게 바뀌냐면 원래는 연소득이 실제 주머니에 들어오는 게 2100만 원에서 월로 따지면 175만 원인데 거기에서 건보료가 26만 원 나가니까 실제 가처분 소득은 149만 원이 됐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대료를 줄이고 이자 소득으로 구조를 바꿨더니 어떻게 됐느냐? 월세는 30만 원으로 줄었어요. 원래 50만 원 받던 건데 30으로 줄었죠. 근데 연금은 동일할 것이고 이자 소득이 월 25에서 월 45로 늘게 되죠. 근데 더 큰 건 뭐냐? 건강보험료가 없습니다. 건강보험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들어오는 소득이 오롯이 다 내가 쓸 수 있는 소득이 되는 거죠. 그럼 이 둘의 차이는 얼마다? 26만 원이라는 차이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되는 거죠. 우리가 사실 소득이 왕성할 때, 활발할 때, 현역에 있을 때 26만 원이라는 돈은
그렇게 내 살림살이에 큰 변화를 주지 않는 돈일 수도 있거든요. 한창 돈을 벌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현역에서 나와서 은퇴한 다음에 연금 받아서 생활할 때의 26만 원은 엄청 큰 돈이에요. 밥상에 반찬이 바뀌는 돈입니다. 삼겹살 먹을 게 소고기로 바뀌고요. 고등어 먹을 게 갈치로 바뀌는 거예요. 그 손주들 뽀로로 장난감 한 개 사줄 때 뽀로로 장난감 3개 사줄 수 있는 그 정도 금액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돈이 많다고 우리가 행복해지진 않지만 그래도 가처분 소득이 이만큼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굉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월세 소득의 기준 400만 원 미만으로 맞추고 이자 소득은 1000만 원만 안 넘기면 된다. 이 기준을 잘 활용하시면 주머니 사정이 조금 더 여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라는 말씀드렸고, 또 이제 요 말씀을 드리다 보면은 이제 저희를 아시는 분들은 그런 말씀 안 하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요 GPL 채권 자체에 대한 불안감이라든지 두려움 같은 거, 나 저거 잘 모르는데 저런 거 이상한 거 아니 이렇게 생각이 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라면은 꼭 GPL 채권으로 안 하셔도 됩니다. 그때는 그냥 은행 예금으로 하셔도 돼요. 요즘에 은행 예금 한 4% 정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현금 흐름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자 수입이 조금 줄긴 하겠죠. 이자가 낮아지니까. 그러면은 149만 원이던 게 165만 원으로 약 한 16만 원 정도가 더 늘어나게 되는 꼴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뭐가 됐든 건보료에서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기준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소득의 구조를 세팅을 했더니 건강보험료를 안 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 잘 따라오시는지 잘 이해하셨는지 복습 및 어려운 퀴즈지만 또 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다 들으셨다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퀴즈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투자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재산은 5억이에요. 그냥 실거주하는 아파트 5억짜리 과표로 있는 거고요. 소득은 2,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피부양자가 당연히 안 되겠죠. 왜냐하면 소득이 2,300이 초과가 되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월에 29만 원이 건강보험료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분은 재산으로는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될 수 있지만 합산 소득이 2,100만 원 초과가 되니까 피부양자가 안 되고 월에 29만 원 보험료 내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다. 또는 여러분의 형님이, 여러분의 동생이, 여러분의 친구가 이런 상황이다 라고 하시면 이제 이 영상을 보셨으니까 우리가 조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조언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분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거예요. 지금 이자 소득이 1,1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요것만 줄이면 되는 거예요. 얼마까지 줄이면 되냐? 1,000만 원까지만 줄이면 되는 거죠. 요 1,000만 원 초과된 요 100만 원 때문에 요것 때문에 이 두 개가 싹 다 합산 소득이 잡혀서 2,300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1,000만 원으로 줄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다 소득으로 안 잡혀요. 그러니까 2,200도 아닌 거죠. 얼마예요? 그냥 연금소득만 잡히는 거예요. 1,200만 원으로 잡히는 겁니다. 그러면 재산과표 5억에 소득이 1,200이니까 피부양자가 되는 거죠. 피부양자가 됐으니까 건강보험료를 안 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자 소득을 100만 원을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좀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표를 보시면 그렇지 않을 겁니다. 기존의 나투자씨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였어요. 이자 소득과 연금 요거를 월 단위로 환산했을 때 이제 191만 원 정도의 소득이 나오시는 분인데 건보료로 29만 원을 내죠. 그러면 가처분 소득은 얼마다? 162만 원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살을 주고 뼈를 친다. 그쵸?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자 소득을 과감하게 91만 원에서 83만 원으로 줄여버리는 겁니다. 먼저 살을 주는 거죠. 그러면 183만 원으로 합계 소득은 원래 191에서 183만 원으로 소득이 줄었습니다. 어리석은 재정 결정을 한 것 같은 재무 전략을 세운 것처럼 보일 수 있겠으나 중요한 건 뭐다? 건보료를 안 낸다. 피부양자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가처분 소득이 얼마다? 183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183 빼기 162 그럼 얼마가 더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21만 원이 월마다 더 여유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1,100만 원 이자 받던 걸 1,000만 원으로 줄이려면은 이자 요즘 기준 한 4% 기준으로 했을 때 만약 은행에 넣어 놓으신 거라면 2,500만 원을 은행에 넣으면은 연간 100만 원 이자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요렇게 이자를 받고 있었다라면 2,500만 원 정기예금을 빼는 그런 행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주머니에는 목돈이 2,500이 생기면서도 월 현금 흐름이 넉넉해지더라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면 2,500만 원 그 목돈이 남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정기예금 넣었던 거 이제 안 넣었으니까 어딘가에 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굴리면서 이자 소득은 안 나오지만 얘가 좀 더 긍정적인 무언가를 꾀할 수 있는 거, 그게 뭐다? 가장 많이 하시는 게 ETF죠. ETF를 그냥 분할 매수해서 꾸준히 나눠서 매수하는 거예요. 그냥 특별한 것도 아니야. 그냥 뭐 QQQ 같은 것들, 이런 거 그냥 사서 모아 나가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10년 가져가자, 이런 마인드를 가져가게 되면 이거 없다고 해서 내 현금 흐름이 망가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현금 흐름은 오히려 21만 원이 늘어나면서도 목돈 투자를 해서 장래를 또 한 번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전략이 다 어디서 가능했던 거냐? 이거 하나예요. 이자 소득이 1,000만 원만 넘지 않으면 된다. 이거를 아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이런 결과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영상 정리할 거, 기억할 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피부양자가 되시는 방법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임대소득은 400만 원까지만 받으면 피부양자가 가능하더라. 그리고 이자소득은 1,000만 원만 초과하지 않으면 합산소득에 반영되지 않는 굉장히 좋은 소득이더라. 요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진 않았는데, 아까 제가 이거 임대사업 미등록자 이거 보시면서 궁금한 분이 계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임대사업은요 등록하지 않은 분이 있고 세무서랑 구청에는 둘 다 등록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등록을 안 하신 분들, 보통 이제 한 개 정도 월세 주는 분들은 임대사업자 등록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그걸 예시로 말씀드린 건데, 만약에 등록을 하신 분이다 그러면 연간 최대 1,000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그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은 1,000만 원까지 공제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전달 드린 내용이 여러분들의 살림살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 믿고 말씀드렸는데, 한 분이라도 오늘 내용을 통해서 주머니 사정이 조금은 더 넉넉해질 수 있다면 오늘 이 라이브 방송은 성공한 거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행세는 저와 또 여러분과 우리 모두 잘 사는 방법, 돈이나 마음을 꾸준히 연구해서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윈윈할 수 있는 컨텐츠들을 개발해서 함께 여러분께 전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람을 잘 사는 방법, 돈과 마음을 연구하는 행센의 오영일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